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민특법 할 차례죠. 자, 22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민특법은 보통 6문제 나옵니다. 근데 5가지 법이 있거든요. 이 5가지 법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2가지 법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2가지 법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3가지 법은 물권을 정확히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물권을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2가지 법만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 하나 받으셨죠? 이 프린트는 매 순환마다 이걸 계속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드릴 게지만 아무튼 뭐 지금하고 나중에 뭐 3월달, 5월달 계속 이걸로 합니다. 이 프린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프린트를 1년에 몇 번 안 줍니다. 이거하고 한 3가지밖에 없어요. 프린트를. 왜냐면 저는 웬만하면 다 책에 정리하고 여러분 프린트 조합장 보도 않잖아요. 프린트 엄청 쌓여가지고 서로 불편하죠. 그래서 그리고 실장님도 이거 주려면 서로 피곤해 이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줘요. 근데 아주 중요한 프린트니까 계속 가지고 볼 겁니다. 일단 221페이지 오시면 이제 법 제목을 잘 보세요. 법 제목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그러니까 이 법은 토지에 적용 안 돼요. 그리고 상가도 아니죠.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그다음 임대차죠. 임대차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주택과 임대차 이 2가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데 항상 특별법은 그 적용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법이 언제 적용되는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뭐 시험에도 당연히 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시고 다른 임대차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항상 주택 임대차에만 적용돼요. 그 주택의 전세권 등기하죠. 거기 적용 안 돼요. 오직 채권이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전세권을 공부했잖아요. 전세권과 또 우리가 지난주에 민법 임대차 공부했죠. 민법 임대차 임차권을 좀 비교해 볼게요. 일단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권 설정하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까지 해야 되죠?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186조죠. 전세권 등기까지 해야만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근데 임대차는 그렇지 않아요. 임대차는 그냥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면 곧바로 임차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등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반드시 전세권 등기해야만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그다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원칙 대항력이 있어요. 원칙 대항력 있다. 임대차 이건 채권이죠. 채권으로서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좀 이따 주임법 상임법에 대항력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채권이라 원칙 대항력 없어요. 그다음 경매가 나오면 전세권은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민법 303조에서 우리가 우선 면제 동그라미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근데 임대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우선 면제권 없어요. 없습니다. 좀 이따 여기 주임법 상임법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그다음 이건 좀 나중에 하시겠지만 이 전세권에서는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임대차는 원래 이런 거 없습니다. 이처럼 전세와 전세권과 임대차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전세계약, 전세 그러죠. 전세는 여기입니다. 전세는 여기에요. 왜냐하면 이 전세권 등기야만 물권이 전세권이고 그냥 전세는 다 여기입니다. 임대차가 크게 2가지가 있죠. 월세가 있는 것과 월세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다 여기에요. 전세도 원칙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세권 등기야만 물권으로 전세권이고 등기 안 하면 나머지는 다 임대차 채권입니다. 잘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일단 민법 임대차 공부하셨어요. 이제 오늘은 이 중에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221페이지 오시면 이제 먼저 네모 1번 입법 목적이 있죠. 양과를 봐보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민법이죠. 민법에 임대차 규정 있잖아요.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일반 규정에 의한다. 즉 일반법이 민법 임대차입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법이죠. 그럼 특별법일수록 법조문이 적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반법인 민법 임대차가 적용됩니다. 좀 이따 제가 예를 들어볼 겁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주택임대차법은 편면적 강행규정 성격을 가지므로 편면적은 한쪽만 부하죠. 누구만 부해요? 임차인. 그 다음 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무조건 무효 그러면 안 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효력 없다. 근데 이 법과 다른 약정이더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입니다. 이렇게 한 명만 부하죠. 이런 것을 편면적 강행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 네모 2번 적용 범위가 있죠. 양괄호 1번은 먼저 적용이 있죠. 가로 1고 주거용 건물 오직 주택에만 적용돼요. 토지나 상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동그란 1번 주거용 건물 가로 1고 주택이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죠. 일부 임대차에 적용되며 즉 뭐 아파트를 전체를 다 빌려준다 그럼 적용되는 거죠. 또는 원룸 건물에서 방 한 칸 301호만 빌렸다. 그게 일부예요. 일부에 적용됩니다. 또 아파트에서 방 한 칸만 잔반자실분 빌려주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적용돼요. 그 일부. 그래서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인차 건물이 미등기 동그라미 치시고 무후가 동그라미입니다. 미등기 무후가 있더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다 적용이 돼요. 실제 용도. 그래서 미등기 무후가도 다 적용됩니다. 오히려 여기 사는 사람들 더 보호해야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그럼 주거용 건물이만 적용된다 했죠. 자 2번 보세요. 주거용 건물의 기준은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즉 공적 장부만을 보지 않아요. 그 다음 계약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실제 용도 동그라미 실제 용도를 따라 정해진다. 그랬죠? 실제 용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저기 상무지구에 랜드피아라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럼 그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오피스텔 랜드피아 700여를 임차했어요. 그럼 랜드피아 오피스텔은 공적 장부가 주택이 아닙니다.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근데 700여를 임차했다면 이 사람은 주택 임차인일까요? 상가 임차인일까요? 어떤 분이 오피스텔 700여를 임차했어요. 주택 임차인이요, 상가 임차인이요? 좀 모릅니다. 가봐야 돼요. 실제 용도. 가봤더니 여기서 사무실하고 장사를 해요. 이 사람은 상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먹고 자고 살면 주택 임차인입니다. 그게 실제 용도입니다. 실제 용도. 그래서 가봐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용도입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적용 제외가 있는데 1번은 자 일시사용 동원을 쳐보세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친구에게 별장이 하나 있다 했어요. 별장. 그럼 별장도 주택입니다. 주택이죠? 이 주택을 갑소유를 친구 우리 빌렸어요. 근데 찌꺼보게 돈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5만 원 주고 3일간 빌렸다 해보세요. 그럼 5만 원 줬으니까 유상이죠? 그래서 임대차요. 3일 빌린 주제 좀 이따 주임법 최단 기간 2년이거든요. 3일 빌려놓고 2년 산다면 곤란하겠죠. 이렇게 일시 사용이 명백할 때는 주택 임차인여도 주임법 적용 안 됩니다. 그 뒤에 얘가 써 있어요. 뭐 집수리한다, 휴가, 출장 등으로 몇 개월 임대차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데 몇 개월은 좀 약간 잘못된 표현입니다. 몇 개월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아무튼 경우에는 아무튼 이 법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한 이렇게 3, 4일 빌린다 하면 적용 안 돼요. 또 우리가 고시원 같이 고시원은 보통 한 달 단위로 결제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용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원룸 같은 경우는 원룸 300일을 임차한다. 보통 한 10개월, 6개월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적용돼요. 그래서 아무튼 일시 사용이면 적용 안 된다. 일시 사용이 며칠인가 특별한 기준 없어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다음 이제 동그람 2번을 보시면 자 영리 그다음에 법인 동그라미. 법인이 임차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동그라미 원칙이다. 그러니까 법인도 주임법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임법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겁니다.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에요. 그러면 법인은 주거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법인은 숨도 못 쉬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뭐 아파트를 임차했다 원칙 주임법 적용 안 돼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 적용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적용 범위를 잘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밑에 대항력이 나오죠. 이건 좀 이따 보기 어려우니까 일단 22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24페이지. 거기 네모 7번 존속기간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 가장 많이 써먹는 거죠. 자, 양괄호 1번 최단기간 보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걸 해봤죠. 우리 임대차 규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법이 민법상 임대차예요.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있었죠. 다음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지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최장기간 제한이 있는가? 즉 최대 몇 년이야 이런 규정이 있는가? 여기 20년 있었는데 위헌 판결 받아서 없어졌습니다. 여기도 다 없어요. 그래서 영구 설정 가능합니다. 뭐 100년, 200년 약정할 수 있어요. 반면 최단기간 제한이 있는가? 최단기간 제한. 민법 임대차 없습니다. 네, 주임법에는 좀 이따 2년 나올 것이고 상임법에는 1년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 임대차는 주택 또 상가 아닌 걸 생각해 보세요.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면 이 특별법이 적용 안 되고 오직 이법만 적용됩니다. 그럼 토지를 6개월 빌렸다 그러면 6개월 유효입니다. 6개월 있다 나가야 돼요. 최단기간 보장 없어요. 단 주택이나 상가를 6개월 빌렸다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최단기간 보장. 그리고 1년으로 늘어나요. 네, 토지 임대차는 특별법에 적용 안 되니까 6개월 약정 유효입니다. 그 다음 차임을 몇 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가? 민법은 2기였죠. 주임법은 규정 없습니다. 상임법은 3기예요. 아까 그래서 이렇게 특별법에 규정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법 규정이 있으면 이 일반법이 특별법에 보충 적용돼요. 따라서 주임법에 규정 없더라도 민법과 똑같이 월세 2달분 밀리면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임법은 3기라 3월분 연체해야만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처럼 특별법에 규정 없으면 일반법이 보충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임법은 최단기간 2년이죠. 자, 책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양괄호 1번 최단기간 보호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봐요? 자, 2년 동그라미 2년으로 본다. 다만이 있죠? 다만. 그다음 임차인 네모 치세요. 네모 딱 2번 칠 겁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임대인은 주장 못합니다. 그 두 줄을 잘 보세요. 그 두 줄에 이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월요일이니까. 자, 1번을 보시면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주장 못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갑소유 주택이 있습니다. 갑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어요. 주택 임대차. 근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3년 약정했네요. 갑과 을이 3년 약정하면 그럼 기간을 2년으로 봅니까? 갑과 을이 3년 약정하면 기간을 2년으로 봐요. 그죠? 3년입니다. 아까 법에 그런 말 없죠? 최장 제한 없어요. 100년 약정하면 100년 유효라 3년 약정하면 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도 3년 동안 나가라 못해요. 을도 3년 동안 못 나가요. 원칙. 을도 3년간 살아야 됩니다. 갑동이 없는 한 못 나갑니다. 3년에 딱 구속당해요. 만약에 10년 약정하면 10년에 딱 구속당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번에 갑과 을이 임대차 하는데 만약에 임대차면서 깜빡 잊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대요. 그럼 몇 년이 된다? 2년으로 됩니다. 그럼 을도 2년 살아야 돼요.
2년. 중간에 못 나갑니다. 갑도 2년 살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 갑과 을이 임대차 했는데 우리 그래요. 우리 아파트 새로 분양받았거든요. 그 1년 6개월 후에 입주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갑 허락 얻어서 1년 6개월 약정했다. 이렇게 약정했어요. 그럼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봐버립니다. 2년 미만이죠? 그럼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둘 다 2년으로 봐버립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만 이게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만? 임차인만. 임대인은 여기 딱 구속당합니다. 임차인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선택 못합니다. 임대인은 2년에다 구속당해요. 그럼 다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1년 6개월 약정했습니다. 1년 6개월 약정하니까 기간 끝났어요. 우리 나간대요. 우리 나간다. 그럼 갑은 나가게 해줘야겠죠? 그러죠? 을만 선택하는 겁니다. 거꾸로 1년 6개월 약정했거든요. 1년 6개월 지나니까 갑이 나가 그래요. 야,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 그럼 을은 나갈 수 있죠? 또 나가기 싫으면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만 선택합니다. 나가거나 나 2년 다 산다고 을만 선택할 수 있다. 이제 반대로 이럴 수 있죠? 1년 6개월 약정했는데 을이 나가고 싶어요. 을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쪽이 임차인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그랬어요. 야, 너 2년 미만으로 정하면 기간 2년으로 되는 것도 모르니? 너 주택 임차인 자격이 없구나. 주임법조 공부해 그랬어요. 우리는 나가고 싶거든요. 그럼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좀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그때 너는 다만 단서를 모르구나. 임차인의 네모처였거든요. 임차인만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이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만 선택한다? 임차인만. 임대인은 딱 여기 구속당해요. 자, 그럼 만약에 그래요. 우리 이때 입주하려고 그랬는데 아파트 건설이 약간 늦춰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럽니다. 분명히 1년 6개월 약정했는데 우리 사익 기간 우리 그래요. 갑에게 나 1년 10개월 살고 나가겠다고 우리 갑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갑에게 아파트 입주가 좀 늦어지니까 이 사익 기간 나 1년 10개월 살고 나가겠다고 우리 갑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법에 안 써 있잖아요. 없어요. 법에 이 약정을 지키거나 또는 법에서 인정한 2년을 주장해야지 이 사익기간 멋대로 주장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장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개사들도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중개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다. 근데 이런 규정 법이 없잖아요. 그러죠? 약속을 지키거나 또는 법에서 인정한 2년을 선택해야지 뭐 슈퍼맨이에요? 뭐 사익기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근데 대부분 할 수 있다고 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을이라면 이렇게 살고 나가면 돼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저 같은 임대인 만나면 혼나 이거. 못 나갑니다. 근데 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을이라면 나가면 돼요. 중개사한테 물어보면 다 할 수 있다는 데까요? 뭘 모르니까. 네,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법을 잘 알아야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을이면 나가면 돼요. 이제부터 아무도 모르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그 두 줄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밑에 동그라미 2번 예입니다. 따라서 존속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만 선택하죠.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죠. 그 사익 기간 주장 못해요 원래. 그 다음에 임대인은 1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 있죠.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 관계 존속이 있나요? 자,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으로 봐요. 그래서 적법하게 조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 법정갱신 가로 열고 같은 말을 묵시갱신합니다. 이 법정갱신은 우리가 전세권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거랑 규정이 다릅니다. 법정갱신이란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기간 끝난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법에서 자동으로 갱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정갱신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를 3년간 했거든요. 3년간 약정했다. 그럼 자 이제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예요.
다시 3년 약정했죠.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때 임대인은 뭔가 통지를 해야 돼요. 이때 임대인 통지는 둘 중 하나겠죠. 기간 끝나면 나가 그러거나 아니면 더 살려면 월세 올려줘 또는 보증금 올려줘라고 하겠죠. 이런 통지를 나가 또는 월세 올려줘를 반드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 이때 한 건 너무 일러서 아무 효력 없어요. 이때는 이미 늦어서 아무 효력 없습니다. 반드시 언제 한다?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뭔가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도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임차인은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입니다.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근데 임차인은 기산점 없어요.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아무 때나 통지하면 됩니다. 기간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일 날 말해도 유효해요. 근데 임대인은 계약일 날 말해봤자 효력 없어요. 임대인은 반드시 이때부터 이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이 통지 내용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끝나면 나갈 테니까 보증금 준비해줘 라고 하겠죠. 또는 끝나고 나를 붙잡으려면 월세 깎아줘라고 하겠죠. 그래서 나간다 또는 뭐 월세 내려줘 이런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도 이때 아무 통지가 없었어요. 임차인도 여기까지 아무 통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간 끝나면 법에서 자동으로 갱신을 시켜요. 그것을 법정갱신합니다. 근데 법정갱신 됐을 때 보증금 월세는 똑같아요. 보증금 월세는 똑같습니다. 여기랑 똑같아요. 근데 기간은 똑같지 않아요. 기간은 똑같이 3년이 아니라 기간은 2년, 최단 기간 2년으로 봅니다. 2년. 그래서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2년이 돼요. 2년. 단 이렇게 법정갱신 됐을 때 원래 2년이잖아요. 근데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시간 줘야겠죠. 3개월 지나면 끝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법정갱신 됐을 때 누구만 선택할 수 있다? 임차인만 나간다 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가는 겁니다. 임대인은 나가라 못해요. 자, 그럼 법정갱신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자,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이 다음 임대차 그다음 가로칩니다. 가로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가로칩니다. 그다음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가 갱신 안 해 끝나면 나가 통지 또는 그다음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게 뭐 월세 안 올려주면 그런 말이겠죠. 또는 보증금 안 올려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가 계속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 말 없는 경우 그 말입니다. 아무 말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돈이요. 돈. 동일한 조건이 뭐예요? 돈. 보증금 월세. 돈.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것으로 본다. 누가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에서 봐버립니다. 법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걸 법정갱신. 그다음 문장 임차인 동그라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다시 가로칩니다.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가로칩니다.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갖다가 법정갱신 된다. 그래서 이 임대인은 이 노란색이 떼야 되고 임차인은 기산점 없어요. 계약일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때나 통지하면 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자 2기 동그라미 2기. 자 법정갱신도 임차인이 월세도 안 냅니다. 그런 사람 계속 살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2번 이기 차임에게 달아도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기에 또 나쳤죠? 이상하네요. 분명히 아까 이익이 없다 해놓고 이익이 있네 여기. 제가 괜히 줬네 또. 분명히 아까 이익이 없다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익이가 있네요. 아까 제가 뭐 했냐면 괜히 지어서 제가 아까 이렇게 비교해봤잖아요. 그래서 차임 몇 개 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차임 몇 개 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는 이익이 2달분이었죠.
규정 없다 알고 3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법에 규정 없으니까 일반법이 보충 적용된다 그랬죠. 분명히 해서 주임법에 이익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이익이가 있네요. 방금 동그라친. 근데 지금 동그라친 이익이하고 여기 말한 이익이랑 달라요. 여기 말한 이익은 월세 2달 밀리잖아요. 그럼 곧바로 쫓아낸다 그 이익입니다. 다시 여기서 말한 이익의 상비는 뭐다? 임대차 하자마자 월세 2달 밀리잖아요. 그럼 곧바로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규정 없어요 주임법에. 그래서 민법이 보충 적용됩니다. 우리 책에는 이익이란 월세 2달 밀린 적 있잖아요. 3년 동안 월세 2달 밀린 적 있으면 곧바로 쫓아낸다는 이익은 없어요. 우리 책에 법에. 법정현실 인정 안 한다 이게요. 다시 중간에 월세 2달 밀린 적 있으면 법정현실 인정 안 한다는 그 이익입니다. 그 이익은 우리 책에 있어요. 주임법에. 근데 곧바로 쫓아낸다는 그 얘기는 주임법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이 보충 적용돼요. 그래서 이 얘기와 책에 있는 이익이 다른 말이에요. 서로. 이 얘기는 뭐다? 곧바로 쫓아낸다는 얘기는 없어요. 책에 있는 얘기 뭐예요? 법정현실 안 시킨다는 그 얘기예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월세 2달 밀린 적이 있으면 법정현실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 동그란 3번 법정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자 2년 동그랍니다. 2년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없으나 즉 나가라 할 수 없죠. 없으나까지 사선. 그대 임차인 네모 치세요. 임차인만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단 4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 받으면 몇 개월이에요? 아까 3개월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224페이지는 규정들을 정확히 하시면 실생활에 가장 많이 써먹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갑소유 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습니다. 여기처럼 왼쪽처럼 3년 했어요. 갑은 이제 을 쫓아내야 돼요. 을. 그러겠죠? 그러면 갑은 쫓아내려면 언제 말해야 돼요?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때 나가라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갑이 깜빡 잊고 말 안 했네요. 깜빡 잊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한 끝나기 20일 전 됐다. 그럼 이미 늦었죠? 그럼 우리가 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깜빡 잊고 나가라 말을 못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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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사정한다고. 뭘 사정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갑이라면 무조건 나가라 그래요. 그냥. 기간 끝나면 나가 그럽니다. 그럼 임차인이 주임법 모르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임차인 이거 모르면 나가요. 이거 모르면. 그리고 정확히 한 사람 없어요. 좀 아는 척 하잖아요. 그건 상임법이야. 주임법은 그런 거 없어. 그럼 나갈 수 있어요. 모르면. 그러죠? 일단 큰 소리 쳐야 돼요. 무조건 나가라고. 근데 우리 학원 좀 다녔네요. 그래서 못 나갈 수 있대요. 안 나간대요. 이미 늦었으니까. 그럼 뭐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통장을 찾아보세요. 월세 2달분 밀린 적 있는가? 아까 그럼 이익이 밀리면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월세 2달 밀린 적은 찾아온 겁니다. 아까 이익에 동원한 주잖아요. 그러면 인정 안 해주니까. 그래서 딱 봐서 있으면 나가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정해야 돼 이제. 제발 나가달라고. 그러겠죠? 이렇게 규정을 잘 이용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존속기간 보시고 이제 앞으로 와보시면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이제 하단에 네모 3번 대항력 있죠? 몰라르는 프린트를 봐보세요.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중개사법 시간에 경매를 공부 안 하셨죠? 좀 어려워요. 경매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걸 한두 번 들어서 정확히 되기 좀 힘들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 보셔야 돼요. 여러 번. 자 이제 프린트 뭐라 써 있냐면 주임법에서 주택 임차인의 세 가지 큰 권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큰 권리가 있는데
먼저 세로질의 대항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증금 우선 면제권 있어요. 보증금 우선 면제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소액 보증금 최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아까 전세권에 우선 면제권이 있었죠. 전세금 우선 면제권. 근데 전세권에는 최우선 면제 없어요. 이 최우선 면제는 전세권에 없습니다. 민법에도 없어요. 이것은 주임법, 상임법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죠. 먼저 대항력을 해보면 대항력 이제 지난주도 해봤죠. 지난주에 뭘 했냐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물권은 원래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물권 원칙 대항력 있어요. 근데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항력이 뭔가 다시 봐볼게요. 자, 갑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했습니다. 계약기한 2년에 우리 전세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세권 등기하려면 우리는 전세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우리 먼저 시간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물권이죠. 그래서 우리 엑셀을 점유하는데 2년 중에 이제 1년 지났어요. 1년 만에 갑이 엑셀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해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소유자니까 을에게 나가 그랬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을은 이 계약 누구랑 맺었어요? 갑과 맺고 변가 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에게 이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아직 2년 안 됐죠. 1년 남았죠. 그럼 1년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다 끝나면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 나가요? 병에게 받아요. 갑에게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갑과 맺은 계약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X가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2억 이하로 사는 겁니다. 사용료 빼고. 왜냐하면 을 나갈 때 내 돈으로 3억 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5억짜리를 2억 이하로 사야 병이 제대로 산 거죠. 이게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해요. 그럼 대항력이 있단 말은 이 말입니다. 얘가 매매계약이면 얘가 양도인, 양수인이에요. 판 사람을 매도인, 양도인, 매수인, 양수인. 그럼 얘가 대항력이 있단 말은 병이 갑주의를 생겨하는 겁니다. 다시 을이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 병이 갑주의를 생겨하는 겁니다. 그 말을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표현해요. 왜냐하면 갑의 모든지를 병이 승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승계한다 그러면 병을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갑자리 대입. 마치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그대로 책임지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병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승계하니까. 그러면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그대로 책임져요. 또 병은 총 을이 2년 살게 해줘야 돼요. 을을 나갈 때 누가 3억 내줘야 돼요? 병이 내주는 겁니다. 이 현상을 보고 을은 주어가 을이면 을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표현하고 같은 말이 양수인은 양도인지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양수인은 양도인 또는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주의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게 을은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 번갈아 가면 나옵니다. 그러게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을이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은 양도인지를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 병을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물권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갑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 똑같이 계약기한 2년에 월세 없이 보증금 3억만 원 줬다 해보세요. 그럼 이건 채권이라 임대차 계약만으로 을은 즉시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X를 점유하는데 또 1년 만에 이게 팔렸습니다. 팔려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나가 그랬어요. 그럼 을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원칙 나가야 돼요.
을은 이 계약 누구랑 맺었죠? 갑과 맺고 병간 적 없죠. 그럼 임차권은 채권이라 계약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임차권이 채권이 먼저 성립했더라도 뒤늦게 성립한 물권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병인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 돼요. 이녀 못 산 것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받고 나갑니다. 3억 누구에게 받아요? 갑에게 받습니다. 병한테는 어떠한 주장 못해요. 그래서 을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채권으로서 원칙 대항력 없다고 표현해요. 같은 말은 그러면 병은 갑주의를 승계합니까 안 합니까? 승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을이 대항력 없다 같은 말은 양수인은 양도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원칙 얼마에 사요? 원칙 5억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준 5억으로 갑이 을에게 3억 내줘서 을 내 보내겠지 생각하고 나는 5억짜리 5억에 사는 겁니다. 이게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대항력 없다 그 말이고 같은 말이 양수인은 양도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임차권은 채권이나 대항력 없어요. 근데 단 예외적으로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 근데 이걸 누가 잘 안 한다 했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만약 이 X가 주택이라면 얘들은 주택임대차 했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도 이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안 하니까 주임법에서 임차인이 이사하려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이제 전두환이 만들었어요.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서민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주임법입니다. 전두환이 주택 임차인만큼은 중간에 집주인 안 바뀌어도 안 쫓겨나게 해야지라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들이 이사하고 주소 다 거의 옮기잖아요. 그럼 이 법을 모르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대항력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모르더라도 중간에 집주인 바뀌죠. 그럼 대항력 있으면은 안 쫓겨날 수 있어요. 이런 법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다음 이 X가 만약에 상가했다면 얘들은 상가 임대차 했죠. 그러면 상가 임대차 이거 하면 돼요. 이거. 근데 안 하니까 또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넣어서 임차인들이 상가를 인도받고 세무서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원래 대항력 없어요. 근데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로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대요. 먼저. 그다음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그럼 병이 이거 알고 샀거든요. 그럼 병이 이거 알면 병은 5억짜리 얼마에 사요? 2억이 사는 겁니다.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을 소유권 취득보다 시간이 더 빨랐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병이 돈 주고 살 때 2억에 사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항력 없어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먼저 갖췄을 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원칙과 예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주택임차인 나오거든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칙 없는 겁니다. 채권은 원래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써줘야 돼요. 주임법상 대항력권을 갖춘 주택임차인 그럼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또는 주임법상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 그래야 대항력이 있어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차인 나오면 대항력 없어요. 절대 시험에서. 예외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항력 의의를 아시겠죠? 대항력은 다시 무슨 말이에요? 앞사람과 맺은 계약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인 나가 그러면 안 나가요. 그럼 나갈 때 누구한테 돈 받고 나간다? 새 주인에게 돈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딱 같은 말이 아까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그랬어요. 근데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죠. 대항력 없다 같은 말이 양수인은 양도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럼 그때는 이제 대항력이 있으면 그때는 양수인은 양도인지를 승계하는 겁니다. 승계한다.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프린트에서 권리 내용 대항력 있나요? 이제 주임법에서 의의 보세요.
의는 임대차 계약 기간 존속 중 매매 경매 등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매매 경매 등 그랬죠. 소유자 변경되면 무조건 나와요. 소유자 변경 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권리예요. 가로 열고 쉽게 말하면 나가냐 안 나가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자, 오른쪽에 요건이 있죠? 그럼 요건은 주택 인도와 즉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으로 가면 돼요. 그럼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이길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대항 요건은 주택을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이게 대항 요건이죠.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다음 날 0시. 대항력은 다음 날 이걸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과 대항력은 정확히 말하면 다른 말이에요. 같이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입니다. 그다음 아래 보시면 이제 보증금 우선 요건 있죠. 이제 이 두 가지는 지난주에도 우선 면제 나오면 경매에서만 나와요. 이 두 개는 경매에서만 나온 말이에요. 근데 대항력이란 매매, 경매, 증여, 기타 등등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경매, 뭐 증여, 기타 등등. 근데 이 두 가지는 오직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 나왔다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선 면제권 이런 거죠. 경락대금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경락대금에서 나보다 선순위 받고 남은 거 있어야 돼요. 나보다 선순위 받고 남은 게 많으면 보증금 전부 다 받을 수 있고, 나보다 선순위 받고 남은 게 별로 없으면 이게 있더라도 보증금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선순위 받고 남은 거 10원도 없으면 보증금 10원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우선 면제권입니다. 그래서 의의를 읽어볼게요. 경락대금 중 보증금 그랬죠? 보증금에 대해서 가로 열고 이제 선순위 받고 남은 거 있어야 돼요. 그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입니다. 그럼 이 우선 면제권은 요건이 있죠? 이거 우선 면제권은 먼저 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 갖추고 그다음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라는 걸 찍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늦은 날 보증금 우선 면제권이 생겨요. 확정일자는 요즘 인터넷에서 다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동사무소 가서 즉 주민센터 가서 찍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 둘 중에 늦은 날 생기는 겁니다. 근데 경매나 원칙 보면 이 단순한 거 안에서 경매에서 10원도 먹고 쫓겨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 단순한 거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이걸 반드시 찍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갖췄을 때 보증금 우선 면제권이 생깁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칸이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권이 있죠. 이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권이란 보증금이 아주 적은 임차인 있잖아요. 보증금이 아주 적어요. 그자들이 경매에서 쫓겨나면 살 집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자들을 가장 먼저 보호한 제도입니다. 이게 인정되려면 좀 이따 보겠지만 일단 법에 정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적어도 대항 요건은 갖췄어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의의를 읽어볼게요. 자, 프린트. 경락대금 중 보증금입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까? 그렇죠. 일정액이 서울은 뭐 3,400이라고 좀 이따 써 있어요. 일정액, 이정액 있습니다. 일정액에 대해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이요, 최우선이요? 그렇죠. 우선하여 최우선이 아니죠. 그래서 법에는 최란 말이 없어요. 법에는 둘 다 우선 면제예요. 둘 다 우선 면제. 우리가 강학상 최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두 가지 잘 비교하셔야 돼요. 친절한 출제요는 최를 써주거든요. 근데 까칠한 출제요는 최를 안 써줘요. 둘 중에 뭔가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하냐면 다시 보세요. 아까 밑줄이 여기 있죠.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최우선이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그다음 일정액에 대해서 그다음 보세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그게 최우선입니다. 다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 그 말이 나보다 선순위 담보권보다 우선, 그 말이에요. 다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그 말이 나보다 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우선, 그게 최우선, 그 말이죠. 우선하여 변제받은 권리입니다. 그럼 오른쪽 요건이 먼저 소액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봐보세요. 그럼 대항 요건은 다 들어가네요. 여기도 대항 요건 들어가고 이게 대항 요건이죠. 여기도 대항 요건 들어가요. 여기도 대항 요건 들어갑니다. 대항 요건은 다 들어가요. 그런데 확정일자는 어디만 들어가죠? 우선면제 요건. 그래서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확정일자는 오직 우선면제 요건이에요. 최우선 요건 아니에요. 그걸 시험이 제일 잘 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최우선 아니에요. 무슨 요건? 우선면제. 그래서 외우세요. 황우석이라고. 황우석. 옛날에 서울대 그 줄기세포 사기꾼 박사 했었잖아요. 황우석. 기억나세요? 황우석이 있었어요. 그 서울대 줄기세포 사기꾼 박사. 그래서 황우석 외우시는 황우석. 얘는 성이 최씨라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얘는 최우선이에요. 얘가 황우석. 외워야 된다. 그래야 시험에 안 헷갈려요. 작년에 민법에 나오고 재작년에 중개사법에 나왔어요. 번갈아가며 나옵니다. 확정일자가 최우선 요건이라고 또는 확정일자가 대항 요건이라고. 틀리죠? 확정일자는 다 오직 우선면제 요건입니다. 외워두세요. 황우석. 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공부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하다가도 내가 지금 시험 공부하지? 그럼 시험에 나면 어떻게 안 틀릴까 그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워두는 겁니다.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이번에 학계로 뭐 수요 곡선 했죠? 수요 변화가 선의 변화, 양의 변화예요. 수요 변화가 선의 변화예요, 양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선의 변화, 양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이해했는데 헷갈리잖아요. 안 했습니까 수업 시간은? 수업 시간에 이해했죠? 근데 이해 못해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수요선 양점이라고 외우면 돼요. 수요 변화가 선의 변화예요. 수요량은 점의 변화. 수요선 양점 외우면 돼요. 시험에서 그럼 그래프를 언제 또 그리고 그것을 그리다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무조건 시험은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은 시간과 싸움이에요. 시간 많으면 60점 누구나 다 맞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2, 30문제를 못 풉니다. 1차를 2, 30문제를 시험 문제로 시간 문제로 떨어요. 시험은. 그래서 아무튼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황우석 외우시면 돼요. 황우석.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항력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대항력을 언제까지 갖춰야 되는가? 대항 요건을 경매 다 끝나고 갖추면 될까요? 안 되겠죠. 갖춰야 할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오른쪽 끝에 요건을 갖춰야 할 시기가 있고 제가 동그라미 1번 경매 등으로 소유자 변경 시 있나요? 아니 매매죠. 매매. 동그라미 2번은 경매로 소유자 변경 돼 있죠. 그래서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오니까 소유자 변동 원인을 매매 등으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와 경매로 바뀌었을 때를 나눠봐야 됩니다. 그럼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여기 봐보세요.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매수인 앞으로 등기하겠죠. 이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돼요. 그래야 갑과 매진 계약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갖췄더라도 병이 소유권 갖춘 다음에 그때 대항력 갖추면 이미 늦었죠. 그때는 이거 대항력을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뭘 본다?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는가 늦었는가 봐요. 이 부동산의 저당권 안 봐요. 저당권 안 봅니다. 매매에서 뭐만 본다?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는가 늦었는가. 늦었으면 대항 못해요. 이렇게 빨랐을 때 그럼 병이 알고 샀겠죠. 그때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매수인 또는 양수인 명의 등기 일자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그래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갖췄더라도 매수인 등기보다 늦게 갖추면 대항 못해요. 그 다음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경매는 항상 말소 기준 권리라고 외우셔야 돼요.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때는 새로운 집주인이 경락인이겠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력 갖추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갖추면 대항력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경매 그러면 이건 시험에 해마다 나오니까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라고 외우셔야 돼요.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일단 말소 기준 권리는 좀 이따 하겠지만 경매 신청은 주당권이 아니에요.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 근저당권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 근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얘보다 대항력이 빨랐어야 이게 끝까지 살아남아요.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 기준보다 늦으면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등과 경매로 딱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과목이든 경매 그러면 무조건 자다가도 말소 기준 권리 하셔야 돼요. 자다가도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12시에 그 전국 노래장 하잖아요. 전국 노래장 일요일 12시에 송혜 선생님이 전국 그러면 노래자랑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경매 그러면 말소 기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게. 그래야 시험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10분 쉬고 가겠습니다. 일단 매매까지 하셨죠? 경매는 10분 쉬고 가겠습니다.